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인 박사의 북한 현미경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MP 우리 더 뉴 패러다임 저희 기간지 이제 다시 재창간하고요. 그게 김광인 박사님 북한 현미경도 좀 저희가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그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나 엠킴 우리 김민아 씨 이런 분들의 글이 있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젊어진다. 이제 다음 세대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싱크탱크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분 때문에 제가 좋고 또 편집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지연 이사가 사실 젊어요. 지금 1980년대생인데 드디어 이제 편집장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유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MPK를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모두 많이들 회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홍보를 먼저 하고 또 시작하고 싶은데 김광 박사님 이번 세인폴 북클럽에서 북한 관련돼서 어떤 책을 올렸어요? 어, 이 지난번에는 이 책이었고 지금 이번에는 황정엽 씨랑 같이 북한, 망명한 북한의 건축, 건축인가요? 예, 예, 사람을 잇다, 사람을 잇다. 연결하다 예, 있다는 예. 뜻입니다. 그 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세인폴 북클럽에 오시면 김광인 박사님의 직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733-2939 010-2020-3199로 연락하시면 북클럽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1919 필라델피아 드디어 시작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희 MPK는 7월 17일 제헌절 저녁에 저희 정기총회 겸 또 MPK 날로 여러분을 또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표가 5만 원인데 저희를 통해서 3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 이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북한 현미경 시작하는데요. 박사님, 오늘 이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뭐 좀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하게 됐는데요. 북한의 정찰총국, 예, 대남 공작 총본산이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가 아마 2014년에 장성택 숙청되는 계기로 아마 대한민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 기사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요. 예, 제가 이걸 보니까 뭐 상당히 좀 근거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이 얘기는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몇 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2012년에 대거 공정원이 남한을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이제 중래 대남쪽으로 간첩들을 많이 난파를 시켰었죠. 공작원을 많이 난파시켰는데 2006년경부터는 이제 일단 잠정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굳이 간첩을 파견해서 어렵게 또는 위험하게 정보를 이제 획득을 했었는데 워낙 뭐 대한민국에 종북 좌파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간첩을 파견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9년에 대남 공작기관이 전부 통폐합이 돼서 정찰총국이라는 이름 아래 지붕 아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이라는 해가 아시다시피 김정은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 시대를 맞아서 자기들도 대남 공작에서 일정한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성과도 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다시 공작원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는 사실 이제 거의 뭐 대남 공작원 파견해봤자 별로 건질 것도 없다 그랬을 텐데 네. 김정은은 무슨 정보를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또 얻어간다는 건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무슨 정보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현역 군인까지도 예. 정보를 팔고 있죠. 지금 뭐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지 않습니까? 산업 스파이에서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쪽으로 정보를 파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안보의식이 취약하기도 하고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마저도 팔아먹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간첩을 안 잡습니까?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둘 다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국정원은 그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 기사에서 공포거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정찰 통곡은 북한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남 기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전부라든지 예전에 사회문화부라든지 또 문화 들어간 또 대외연락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를 좀 더 꼼꼼하게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보통 이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가 당과 군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에 4개가 있고 군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군에 있는 게 정찰국이었고요. 인민군 정찰국이었고 그 인민군 정찰국이 했던 게 과거 1.21 사태라든가 옛날에 김신조 예, 사태. 60년대 말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인민군 정찰국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당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대외연락부입니다. 대외연락부는 대남 지하당을 구축하고 공작원을 난파시키고 또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대남 공작의 그 지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전부라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요. 작전부는 엄청 익숙하죠. 네, 작전부는 이제 주로 어떤 거냐 하면 공작원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공작원을 난파할 때 그를 길 안내하고 잠수정 같은데 이렇게 예, 실어도 실어서. 나르고 예, 예. 예. 또 육로로 갈 때는 개선박 같은 거 옛날에 일본에 심부름하던 개선박 네. 같은 거 다 작전부 아니에요? 예, 육로로 할 때는 또 안내하고 그 사람들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또 대동 복귀할 때 또 안내해서 데리고 가고 이런 게 이제 작전부에서 하는 것이었고 원래 작전부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던 게 있는데 무기 개발을 해서 해외에다 판매하는 거 있어요. 아니 그건 잘 안 알려져 있지 예, 않아요. 그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호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대외정보조사부라고 했는데요. 해외 공작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해외에서 요인 납치하거나 암살하거나 테러하거나 이런 것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통일전선부 이거는 이제 남북회담 공식적인 겁니다. 남북회담을 하거나 민간교류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통일전선부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서들을 이제 전부 통폐합을 한 거예요. 2009년에 통폐합을 하면서 통일전선부만 그냥 놔두고 나머지 4개를 통폐합해서 정찰총국이라는 지붕 밑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김정은이가요. 예. 김정은이가 그때 후계자였는데 그때 이런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배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전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오국열이라는 사람이 작전 그 부의 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작전부라는 것이 무기까지 개발해서 판매할 정도면은 그건 단순한 대남국장 부서가 아니라고 그리고 봐야죠.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김정일의 별동대라고 한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2만 명이요. 예. 와. 김정일의 호위사령부 말고 김정일의 안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게 사단병력 규모가 따로 있었다고요. 와, 그 사람들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진 것을 오국열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힘을 뺄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 오국열 언제적 오국열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설명을 넘어갈게요. 오국열이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은 다 아는 유역대의 오형제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 오시지방 오형제인데요. 9월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예. 만주에 발산할 때. 오형제. 예. 그 집안의 그 출신이죠. 오국열이가. 소위 말하는 그 말짓한 줄기네요. 네. 그 중에 이제 오시 집안에서 가장 출세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오국열이죠. 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김정일이 가장 신뢰하는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인민군 총참모관도 하고 총적 지국장도 할 수 있고 또 지금의 뭐라고 하나요? 국방성 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장관, 국방부 장관도 장관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런 거 시키지 않고 그냥 인민군 원수도 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냥 육군 대장으로 두고 김정일 옆에서 오국열도 힘이 그럼 있었죠. 실권자네요, 실권자. 실권죠. 굉장한 실권을 권력자의 갖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예. 그랬는데 이제 리더십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면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또 원로고 선대. 김정일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만경대 혁명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당신 나가시고 하기가 머식하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을 하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를 오금열이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 자기 아니에요?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오금열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오금열인가 예, 봐요.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게 바로 경찰총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오금열의 조직이 예, 너무 비대해져 있었기 비대해져 때문에 그 있다. 힘을 빼기 위한 방편의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후의 전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포함된다. 근데 오금열 아들 오세현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오세현이 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남 공작,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남 공작하는, 아까 뭐 만 몇천 불 주고 정보 사고할 때 오공렬의 아들 오세현이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이런 일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오세현 사진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세현이는 사실은 그 김정남이하고 친해서 아, 마카오 와서 도박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북한판 패자당. 아, 북한판 태자당. 패자당. 아, 예. 근데 죄송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정보가 좀 있습니다. 아, 걔들 와서 도박했던 그 호텔에도 가봤고요. 그래요? 예. 그 김정남하고 어울려 다니던 그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는 태자당인데 패자당 그룹들이 있죠. 김정남이 제거되고 나서도 오금열 백으로 오금열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네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죠. 뭐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뭐 수청나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럼 봉화조라는 건 뭡니까? 봉화조가 태자당, 북한판 태자당의 이름을 봉화조라고 했던 거예요. 아, 거기 보니까 오세현이 있고 오금열 아들이 있고 예. 강석주 예전에 강석주 아들. 외무상이죠. 예, 예. 강태성이가 있고 북한은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랑 뭐가 달라요? 북한이야말로 아버지가 탕부면 아들도 탕부, 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들도 농민, 아버지가 간부면 아들도 간부. 전형적인 세습시대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무슨 민주화 세력이라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주사파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돌아와서 다시 다 털고 진짜 전향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김강현 박사님하고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거든요. 주사파 중에 제대로 전향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뭐 북한 인권 운동 한다고 흉내내서 뭐합니까? 본질이 안 바뀌는데. 지금 북한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민주화 운동했다고 했지만은 북한 추종했던 사람들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어쨌든 지금 김국성 씨는 증언자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믿음이 가는데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요? 북에서 살다 오신 분이고 더욱이 북한의 대남 공작 총본사님 정찰총국에서 이분 경력을 보니까 재밌어요. 원래는 자기가 대외정보조사부나 또는 뭐 대외연락부나 35호실이면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여러 가지 거쳤다고 저는 안 믿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실력을 인정받았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실세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 이분 얘기로 하면은 그 처삼촌인가 한 분이 박정순이라고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 한 분이 있었고요. 뺑이 좋죠. 그 다음에 장성택하고도 뭐 30년 이상 호영호제했다고 하니까. 그 장성택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거기에 연루돼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고 결국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됐죠. 김강현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주선해야 되겠어요. 제가 뭘 압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주선하고 여기 모시고 이게 3자 모여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질문을 이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지금 장성택 라인인데 장성택의 숙청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장성택 숙청될 그 즈음에서는 중국에 파견돼 나와 있어서 뭐 자세한 내막을 얼마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많이 알겠죠. 예, 근데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해서 저희가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셔볼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작원 중에서 제대로 된 간첩 중에서는 최고인데요. 그렇죠. 본인이 뭐 자타가 인정하는 공작원 출신들로 대한민국에 온 사람 중에는
최고위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장급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급 정도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부부장급이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국장이면 사실은 가장 실무에서의 꽃이죠, 최고죠. 예. 예, 이분 경력이 조선노동당 대연락부 공작원이었고, 그다음에 작전부 35호실, 그다음에 정찰총국 5국 전략기획비서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나왔는데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김정일 예, 정치군사대학. 거기가 대남 그 공작원 양성의 총본산이죠. 김현희 씨나 김동식 씨가 거기 나왔죠.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간첩. 근데 간첩은 왜 뿔도 안 달려 있고. 저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북한 사람 중에는 사실은 저기 대머리 별로 없잖아요. 예. 김 박사님 여기 얼굴 안 보여드리니까 제가 한번 아까 제가 옥렬도 그러니까 김 박사님 얼굴 안 보여드리는데 김 박사님이요 지금 이제 이제 많이 멜털이 빠졌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괜찮습니다. 얘기. 혼날까봐 이거 안 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그 머리숱이 많은 멋진 청년 같은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머리가 좀 빠지고 계신데요. 더 빠지기 전에 좀 나오셔가지고 농담이에요. 지금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거기나 얼굴이에요. 남쪽이나 북한이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같은 민족인데. 농담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 김국성 씨 그 이 증언 중에 의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우리가 꼭 한번 얘기해야 될 게 이분이 남조선 정치 예속화 전략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예. 뭐 이런 거를 그 기획안을 올려서 김정은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분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우선 그 하층, 그러니까 그뭐 민간단체라든가 뭐 사회활동단체들을 중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른바 종북 좌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이 이번에 뭐 핵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핵무기를 갖고 협박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 놨다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치 예속화란 말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기분 안 좋은 얘기죠, 물론. 이게 북한식 용어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 말대로 돼버렸어요 지금. 거의 뭐 지난 정부 때 거의 뭐 비슷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김정은은 2003년부터 지도자 수업을 거쳤고 2005년부터는 당 내부 행사를 비롯한 김정일 주최 연회 참가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실질적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08년에 김정일이 이제 쓰러졌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그 김정은에게 결재 보고서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정철도 사실은 이때 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한때요, 그 사모님 따라 배우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2000년대 고영. 초에, 예, 고용이. 고영입니까? 고용입니까? 고용희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고영이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정확한 발음을 몰라서 언론에서 다 고영희라고 썼는데, 고용희. 용이 맞아요. 예, 용자가 맞고요. 어쨌든 그 고용희 소생, 그게 정철인지 정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용희를 평양의 어머니라고 해서 우상화를 했기 때문에 고용희 소생 중에 누구 하나일 거다라는 건 틀림없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고용희 소생의 위에 정철이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 김정철. 예, 그 친구를 한 1년 정도 한번 그 내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김정철을 우상하기 시작하는 문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중앙당에 뭐 1년 정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판단이 서서 김정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김 박사님은 이런 후계자 문제 전문가시니까 왜 김정철은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김정철의 약점과 김정은의 장점이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김정철 같은 경우는 일단 권력 의지가 너무 약해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권력 의지가 약하다고요? 예, 권력 의지가 약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뭐 빠들이 1등을 한다면서 그 근육 강화제를 많이 먹었고 부작용이 심해졌다는 거죠. 와, 근육 강해져. 이게 사실 말고요. 저기 그 에릭 클랩턴을
듣기에서 영국인가에서 한번 목격됐을 때는 굉장히 멋진 연예인처럼 나왔어요. 네,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저희가 야, 김정철이 됐으면은 이 남한에서 추종할 사람들 적지 않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저 한번 보세요. 아, 네. 옆에 태용호예요. 그렇죠. 태영호 당시 공사 안내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장점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일 집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성격이 김정철이하고 달리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범 같은 간부들을 후려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진이 고용이 아니겠죠. 거의 맞습니다. 고용이 예뻤는데 저렇게 됐어요. 뭐 나이 들었으니까요. 나이 들었으니까 저렇게 됐겠죠. 사실은 김정일이 제일 사랑했던 네. 인물인가 봐요. 그리고 김정은의 또 하나 장점은 외모가 김일성이하고 비교적 많이 닮았다는 거. 김정은이.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에릭 클린턴 저 사진 한 번만 보러 갔던 사진. 그러니까 이 태용 3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것이 결국은 표 사는 거잖아요. 예. 예, 저 에릭 그리고 클린턴 기타 사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타 가서. 사주고. 예. 참.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철 백이 있는 거예요. 태용호가. 김정철이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후계자 안 한 게 다행 아닌가요? 저 사진만 갖고 봤을 때는 김정철은 거의 자본주의물이 뭐 가득 들어있는데요. 저 사진만 갖고 봤으니. 어쨌든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저때 저 김정철을 안내했던 분은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돼 있고, 예. 예. 오금렬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요? 태용호 부인. 부인은 오금열이 아니고 오기수라고. 또 다른 옷이에요. 예, 예.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을 했었던 분이죠. 그 집안이죠. 예, 예. 예. 그 처삼촌이 북한의 김일성 호위총국장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오백룡이라고. 그 오백룡, 오진호, 오공룡 옷이들이 왜 꽃씨들이 많아서. 많습니다. 예. 오백룡 집안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지금 결국 북한에서는 어떤 집안에 태어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백두산 줄기니 낙동강 줄기니 하는 게 있는데 백두산 줄기란 말은 항일 빠듯한했던, 물론 독립운동했다고 다 백두산 줄기가 아니고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님의 친솔부대, 김일성 직계부대에 있어서 일을 했어야만 백두산 줄기가 되고 반개가 되면은 비석대요, 비석대. 예. 누군가요, 저 사진은? 저 사람 김정일이하고 오른쪽에 누군가요? 오백룡인가요? 예. 오백룡 생긴 것도 제 양반이 이제 발산 중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 남 놓고 기억자를 몰랐던 사람이고 체현도 만만치 않아요? 체현도 만만치 않은데 오백룡이가 대표적인데 김일성 헤어로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민작전 나갔다가 어떤 영감이 말 안 된다고 오백룡이가 깃방맹이를 패요. 깃방맹이를 패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삼촌이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얘기가 김일성 회고록에 나옵니다. 회고록에 나와요? 예. 야, 진짜로 남 놓고 기억자를 몰랐던 사람. 누가 더 무식하고 누가 더 이렇게 근데 생긴 거는 잘생겼잖아요. 저렇게 생긴 걸 잘생겼다고 표현하십니까? 잘생겼잖아요. 오백룡이요? 틀이 좋지 않습니까? 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참 조선시대보다 더 심각한 신분사회, 맞습니다. 예, 북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어쨌든 이 김국성 씨 대좌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 이제 대령인데요. 우리는 3단계인데 북한은 4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좌가 있고 위에 대좌가 있어요. 소좌, 중좌, 상좌, 대좌. 대좌는 우리 대령이죠. 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장성택 라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예. 네. 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 왔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영관급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좌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대상위, 중위, 소위 있어요? 예, 그래요? 북한이 4단계예요. 북한이 4단계. 우리가 3단계고. 우리 3단계고. 예, 우리는 이제 장성급만 4단계거든요. 그래요? 예, 나머지는 3단계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건 이제 북한 계급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좌라고 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별 달기 바로 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인상적인데 이분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숨죽이고 있었고, 예, 비공개로 있었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이제 은퇴, 나이가 이제 지금 보이스를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는 뭐 국책연구기관에 있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그동안 너무 개판이어서 본인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본인이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증언 중에서 이제 여러 번 나온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것이 그 청와대, 네, 예, 청와대의 그 보일러실. 네. 이런 냉난방 예. 공조기술자, 공조라는 게 이제 공기 조절입니다. 나도 처음에 아, 그래요? 공조가 뭔가 했는데 공기 조절. 공기 조절하는 장치하는 일용직 비슷한. 보통 이제 뭐 간첩이 있다고 하니까 넥타이 맨 사람인 줄 알고 코웃음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배관 냉난방하는 담당하는 그 기술자였죠. 제가 난파를 해도 이런 사람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청와대 안에 내부 시설이나 그 건물 구조라든가 전체를 북한에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에, 이게 있었다고 예, 하죠. 공개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이유도 중요한 근데 이유 중 저는 이게 하나다. 1990년대 초 얘기인데, 저는 이런 걸로 해서 저는 이런 기조를 바꾸는 그런 건 참 저는 고민됩니다. 어쨌든 청와대 근무한 북한 공작원이 냉난방 기술자라는 것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그렇죠. 기관에 지금 이런 난파 간첩이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청와대에 들어갈 정도면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 밖에도 박명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공조기술자라는 거. 이 사람 이름이 박명수고.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제 공식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코웃음 쳤고, 어, 청와대에 침투한 박명수는 왜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왜 대통령을 이해하거나 하지 않았나. 자기들은 최후에 한번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자기 신분, 뭘 한번 하고 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공작하는 게 유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김남이라는 여간첩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김남희라는 여간첩도 있었는데 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라고 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김남희 담당관이 정찰 총국 5국 3가 부과장을 맡고 있는 주철문 이 정도까지 말했기 네. 때문에 이게 거짓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김남희가 2013년 9월에 복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난파가 됐죠. 예. 뭐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예. 때문에 예, 뭐 20일가량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상교육, 정보 실무교육, 뭐 사격, 뭐 이런 재무장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했다. 한국 어딘가에 활동하고 있을 있을 것 수 같지 있죠. 않으세요? 예, 옛날에 뭐 그 이선실 같은 케이스를 보면 근데 저는 요즘에 김남희 같은 사람이 이거를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거 기술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있어요. 북한에 가족이 있어서 못하겠죠. 아니 가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박정훈 국정원 가서 박선원 국정원 가서 지금 기순합니까? 지금은 이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전에는 뭐 어쨌든 이 사람도 2009년에 남조선 정치 예속화 전략이라는 걸 직접 기안했다고 했거든요. 예. 뭐 어쨌든 간첩은 간첩. 자기들은 아마 상당히 예속화 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예속화 작업에서 가장 핵심이 남한 내에 있는 좌파 단체. 예. 이름은 자유민권 인권을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철저히 북한에 예속화되어 있는 단체들. 충성하는. 예. 아니 지난번에 청주에 있던 간접단들을 뭐 그렇죠. F-35A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사드 반대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이재명한테 만불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는 집단들이 아니 곳곳에 이런 많이 사람들만 있는 게 있죠. 아니고요. 민변 한번 보십시오. 민변도 만만치 않고 지금 이렇게 정치 예속화라는 것이 성공하고 있어요. 완전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은 지금 한국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간첩들이 있다는 건데 박사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누가 잡습니까? 국정원이 잡아야죠. 밥 먹고 할 일이 그건데. 박지원, 박선원의 국정원을 지금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은 뭐 참 국정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저는 이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저로서는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은 간첩들이 파견돼서 포섭 대상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상하게 저를 포섭하러 온 적은 없거든요. 포섭 안 될 줄 아니까. 어떻게 포섭한다고 얘기했는지 좀. 포섭당 가장 쉬운 게 사실은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효도할 때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간첩 포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계층이나 상대 성향을 봐서 말로 해서 그냥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포섭 되기를 사실은 100% 준비된 사람들이죠. 포섭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제 그 여자 미인계를 쓰는 건데 주로 이제 뭐 종교인이라든가 미인계 제일 잘 통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정치인. 예, 뭐 야,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사회적인 일정한 지위가 있거나 명망을 갖춘 분들에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공개되면 하나 미끼에 걸려들면 뭐 꼼짝없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가끔씩 보면 친북 종북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 항상 한번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정세현처럼 말하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뭐 특정인을 얘기하긴 곤란한데. 특징인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김광현 박사님이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지금 악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막 팩폭하고 김 박사님은 부드럽게 얘기하고 약간 손해보는 기분인데 또 저는 인상적인 것이 간첩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이 얘기가 참 인상적이지 않아요? 간첩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구태연한데요. 근데 또 의외로 그 교육을 그냥 다 마치기도 전에 벌써 넘어온 애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의외로 쉽대요. 정말 많을 것 같아. 네. 돈하고 상관없이 지금 길거리에도요. 지금 종북 좌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많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북클럽에서 했던 케임브리지 5인방 중에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죠. 멀쩡한 좋은 대학 다니면서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스크바를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예, 예. 참 기이한 일인데. 저는 그래도 이분이 했던 발언 중에 이건 참 인상적인 것이요. 남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해보면은 북한 사람들보다 더 새빨간 사람이 된다. 일생을 자유 세상에서 살다 보니 집단주의에 목마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김영환도 북한 갔다 내려와서 만든 게 공동체주의 아니에요? 근데 이 집단주의라는 거, 공동체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자유에 기반해 있는 것과 기반해 있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충성 맹세를 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의 편지를 쓰게 한다. 편지 내용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남한의 혁명 전위투사로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북한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자기들이 포섭을 하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의 충성 맹세문을 쓰게 합니다. 그렇죠. 예. 남한에서도 많이 썼는데. 남한 내에서도 해요. 옛날 주사파들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어요. 북한의 노동당기 앞에서 충성 맹세하고요. 예. 그놓고 커밍아웃 안 하고 그냥 얼룩뚱땅 넘어갔죠. 그런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하는 사람도 있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예. 그래서 포섭된 사람 중에 정치권 인사도 있나 그랬을 때 대답이 재밌거든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 말로 하면 발편장을 못 짜는 사람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정치권에 정보요원을 심는다면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합수한다. 그렇죠. 외곽부터 조여 들어가는 거죠. 국회의원은 알게 모르게 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활동들이 모두 자기도 모르게 다 보고가 들어가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사실은 이제 잡 시큐리티가 약해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대신에 월급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들어갈 때 검증이 약해요. 맞아요.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약점이 잡히면 뭐 그때부터는 방법 없어요. 일단 돈으로 약점 잡으면 돈이 사실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건데 그게 또 사람들이 가장 또 취약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남한의 정치에 속하란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정치에 속하에서 최종 병기는 핵이다. 그렇죠.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못 시키는 비핵화를 어떻게 이룩하나. 그 대화를 통해서 뭐 평화를 가져오고 비핵화를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삼척동자도 알아요. 탈북민들도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기치는 거죠.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개국이자 정치인들의 기만한 술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일관되게 북한을 조여야죠. 윤석열 정부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이건 평소에 그 지론이기도 한데 철저히 묻혀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면 안 돼요. 뭐 김정은이 소식을 매일 일일 보도하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뭐 다 비춰주고 하면은 관심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더 중요하게 일부러 만들어주는. 갖고 놉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갖고. 이분이 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정권이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전두환 정권. 전두환 그럼 정권.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북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존재였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도 남북 관계를 유순하게 가져갔는데 다루기 어려웠다. 그때 뭐 아웅산 테러도 벌어지고요. 또 84년에는 또 그 수제물자 지원한다고 한번 또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사실은 그 수제물자 제공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안 받을 줄 알고 제의했다가 받는 바람에 낭패를 봤거든요. 북한이 상당히 그 비축물자들을 많이 푸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걸 채우지 못했대요. 굉장한 손실이었죠. 노태우 북방 외교도 북한을 상당히 곤란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련 동유럽 국가하고 우리가 막 수교를 하고 하는 바람에 자기들의 우방 국가들 다 잃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뼈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증언, 제가 보기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인데, 살린 동포들이 대남 공작에 있어서 많이 이용되었다. 북한이 해외 공작을 많이 하는데요. 종래 이제 제1동포들, 대표적인 게 문세강 사건 아닙니까? 유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고, 제중동포도 마찬가지고요. 제중동포들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취업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소련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 살인동포들만이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해요. 아, 그래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동포들은 벌써 2, 3세가 돼서 우리말을 못합니다. 살린 동포들이 한국말을 계속 유지를 살인 했어요? 동포들은 그 옛날 기근이나 일제를 피해서 간도로 갔던 2, 3세가 아니라 일제 때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을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레닌의 기치라고 했던 신문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앙아시아로 가서 해방일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다 살인 동포들이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에 많이 영주 귀국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 가면은 그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살인 동포도 한 4,000명 이상이 지금 국내에 영주 귀국에 했는데 그런 점을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공작 활동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대남 공작에 더 유리해졌다는 것 그렇죠. 아닐까요? 소련이 붕괴한 게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그 악영향이지만 또 그들이 곧 틈새를 비집고 공작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참 북한이 참 지독합니다. 요즘에는 간첩 아닌 사람보다 더 많아 보여요. 그 정도예요. 옛날 같으면 다 간첩인데 요즘 뭐 당당하게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뭐.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여당 야당 없이 김일성 회고록은 안 되고 전두환 회고록은 안 되고 김일성 회고록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집단 초면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너무 심각합니다. 김정은은 왜 장성택을 숙청했을까요? 장성택을 왜 숙청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론이 분분한데 김정은의 그 특명이라 그러네요. 영린을 건드린 거죠. 영린. 예. 영린. 영린이 뭔가요? 용의 그 턱 밑에는 비늘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나 있거든요. 용이 굉장히 유순한 동물인데 그 비늘을 건드리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가장 약점을 건드렸겠죠. 예. 장성택이가 사실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후진타오 정부인데 김정은 뭐 어떤 그 대함으로서의 뭐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절대 금기어인데 그 얘기가 북한에 들어갔고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장성택을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분이 자신의 그 아들도 북에 남아 있고 딸과 아내는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은 당연히 정치범 수용소 그렇죠. 들어갔겠죠. 이제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나 뭐 해외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이 해외 나갈 때는 반드시 가족 혈육을 하나 남겨줘야 됩니다. 인질이죠. 예, 참 비정한 건데 근데 태영호 씨는 왜 인질이 없어요? 태영호는 이제 그 조절을 잘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죠. 사실 그거 반칙이거든요. 있을 수 저는 없는 그래서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딸이 있다는 설도 있었고 그랬는데 태영호 씨가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온 것이 거의 신기하게 아주 느껴져요. 예외적인 건데요. 숙소가 수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김경이나 이쪽 라인을 통하면 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쨌든 굉장히 한 백이 있었던 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들이 북에 남았는데 두려움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아들은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요. 이분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저지른 테러, 마약, 위조 주폐, 인권 유린 등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을 해서 북한을 외톨이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 박사님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한번 어레인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예.